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하루 평균 건수가 얼마 정도? 영업이다 보니까 일정치가 없어요. 평균을 잡을 수가 없고 하루에 하나도 못 쓸 때도 있고 뭐 하루에 많이 쓰면 한 두세 개 쓸 때도 있고 하는 거죠. 성수기와 비수기가 분명하게 갈려요. 이사철에는 막 네, 장난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저 이제 공인중개사가 진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뭐 처음에 내가 집을 구해야 되니까 집을 알아봐 주죠. 그래서 나한테 집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본 집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제가 계약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계약서를 써주는 거죠. 거기 보면은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고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적으로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중개사가 중간에 껴서 써주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임대인이 피해를 입거나 임차인이 피해를 입으면 이제 중개사가 그걸 책임을 지는 거죠. 혹시나 이제 또 공인중개사가 내 실수로 인해서 중개사고를 일으켰다 하면 또 이 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맞아. 그 1억 원에 한해서 그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나 임대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돌려주는 걸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봐주시지 않아요? 월세를 진행하는 곳에 가면은 뭐 집기 중에 막 부서진 게 없는지 막 이런 것도 막 체크도 막 해주시더라고요. 방을 봤을 때 내 이 방에 이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중개사가 같이, 왜냐하면 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그럼 같이 뭐 고객님 저 에어컨에 뭐가 문제가 있다, 지금 벽진심 상태가 이렇다, 뭐 지금 이 책상이 이렇다, 옵션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다 확인하셨죠?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확인해 주죠. 꼼꼼하게 챙겨주는 중개사들이 이제 조금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면 또 이제 소개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또 고객을 또 받아오는 거죠. 유치해오는 거죠.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은 별도로 뛰어다녀야 되는지? 손님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걸어서 들어오는 손님, 아니면 내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방문하는 손님,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인터넷에 올린 우리 요즘 쓰는 어플 있잖아요. 빵 약간 이런 거. 네, 지읒빵, 디읒빵, 아니 뭐 요즘 같은 네이버 블로그, 뭐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거를 보고 제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 거죠. 와, 그럼 평상시에 이런 홍보 수단을 진짜 다양하게 활용해서 많이 해놓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부동산들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공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무슨 물건이 있으니까 뭐 손님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좀 옛날 버전이면 우리가 연락처에다 그냥 문자로 보내요. 뭐 내가 무슨 물건 얼마짜리 있다, 손님 있으면 모시고 와주세요 이렇게 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내 손님으로 커버 칠 수 없을 때는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는 거죠. 부동산들끼리도 약간 이렇게 서로 코어해서 약간 물어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공동중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와서 제 물건을 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 속된 말로 양타 친다고 해요. 양쪽으로 다 받는다. 판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그래서 중개비를 이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받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냥 물건만 가지고 있는데 내 옆에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리고 와서 이거 중개 좀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계약을. 그러면 이거를 공동중개라고 해서 나는 임대인, 매도자 것만 받고 데리고 온 분은 임차인 또는 매수자 중개비만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하루 동안 정해진 근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시에서 한 7시에서 8시까지 근무를 다 하세요. 저녁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 집 보러 가려면 그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주말은 거의 안 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오니까, 그리고 쉴 때 오니까. 그 쉬시는 날에도 갑자기 뭐 난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계약을 오늘 꼭 써야겠어요 이러면서 또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는 쉴 때도 연락 오면 그냥 다 나가서 해줬어요. 근데 이런 바쁜 와중에 휴무는 어떻게 좀 가지세요? 주로 손님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거의 잘 안 쉬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출근한다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데는 일요일 날 쉬고 평일 하루 쉴 수도 있고, 근데 보면 주 6회 출근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유 시간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내는 거가 어렵지는 않을까? 않죠. 왜냐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뭐 우리가 평생 하루 종일 집을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내가 방을 보거나 손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거의 그냥 내가 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장점은 있어요. 좀 여유로워요. 뭐 그동안에 뭐 다른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시거나 마케팅을 하시거나. 주변에 뭐 밖에 잠깐 나갔다 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크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이 급여 관련해서인데 평균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급여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냥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갔다고 생각했을 때 말씀드릴게요. 직원으로 갔을 때 부동산마다 다 다르겠는데 대부분 인센을 많이들 하세요. 인센이란 뭐냐면 내가 벌어온 만큼 거기서 떼간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5대5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6대4인 데도 있고 조금 좋은 데는 7대3까지 있어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대표 공인중개사 분과 뭐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 나눈다는 거죠. 내가 계약을 하나 해서 임차인한테 20만 원을 받았어요. 임대인한테도 20만 원을 받는다. 가정하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부동산에 입금을 하면 부동산에서 그 월급 주는 날 정산을 해서 5대 5면 20만 원을 주고 뭐 6대 4면 뭐 24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혹시 기본급은 그러면 기본금이 있는 데는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러면 인센으로 10%막 이렇게 주는 거죠. 완전 그 직원 개념인 거네. 지방은 워낙 집값 자체도 더 저렴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방을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힘드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꿈꾸시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상 빨리 쌓아서 하면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정말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둬가면서까지는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저는 항상 제 주변에 말을 하는 게 뭐 제 후배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결혼을 했다 쳤을 때 와이프 특별한 걸 안 하면 그냥 공인중개사 따서 그거 하라고 해라. 와이프는 그냥 부동산에 앉아있고 남편은 안정적인 수입을 계속 벌어다 주잖아요. 뭐 어쩌다 한 건 크게 터지면 그게 또 이제 부수입이 돼버리는 거죠. 성과금이 되는 거죠. 우리 가족에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조금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자원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놓은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부 유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많은 같아요. 것 같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했던 게 아까 사실은 중개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명이 여기 있지만 4명이 한 가족이야. 혼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리고 우리 셋은 고용인으로서. 서로 같이 그냥 열심히 물건을 해서 그냥 여기서 돈은 서로 주고받는 거야. 뭐 가족이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가족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있으면은 진짜 괜찮겠다. 항상 밝은 부분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부분도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로서의 약간의 애로점,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수입이 너무 들쑥날쑥한 게 있고요.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투잡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제가 비수기 때 혹시 돈이 안 들어올 걸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입원 하나 더 만들자라는 생각 개념에서 했던 건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거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얼마 전에도 기사에도 뜨고 또 그러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서 앞으로 미래에 좀 힘들어지거나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로 공인중개사를 꼽기도 하고 제 지인 중에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실은 본인이 직접 직거래하는 분들도 좀 생기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4차 산업이 돼서 VR을 통해서나 뭐 영상을 통해서 집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다 통해서 집주인과 이 손님을 연결해 준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집을 직접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 집인데 몇 억이 들이고 내가 정말 생애 한 번의 이벤트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지 화면을 통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둘이 직거래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뭔가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분쟁을 조정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공인중개사들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거에 대한 대체제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공인중개사 직업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형님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우리가 외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중개하고 끝이겠지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계속 캐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돈에 눈에 띄어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꿈꾸시는 분들도 내가 중개업을 하면 하나의 계약 하나 열면 얼마지 이라는 단순히 1차원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우선은 그런 생각을 없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찾으면서 그 영역을 확대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건물들은 아직도 지어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공인중개사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시험에 대한 꿀팁 먼저. 무작정 공부하지 말고 조금 뒤에 서서 약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항상 내 스스로가 이렇게 플랜을 짜면서 공부하면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그냥 무식하게 딱 그냥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이 시험은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평균 6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하면 답이 보입니다. 그럼 업무적으로 꿀팁은요? 영업적인 마인드를 항상 잘 가지고 있고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있어서도 최대한 유하게 말하고 손님이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얼렁뚱땅 말끝을 흐리면서 답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그냥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리고 확인해서 제가 다시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오히려 손님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속이진 않겠구나 신뢰감이 가고.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너무 사고의 틀에 박히는 게 아니라 약간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하면 잘 할 것 같아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두 사람이 딱딱할 것 같아. 이 딱딱한 두 개 사이에서 되게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 중개사의 중개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가운데에 껴가지고 이렇게 저를 중재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내가 어떤 중개사의 본질만 알면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공인중개사분은 좀 유명한 소믈리에 같은 느낌. 와인을 추천을 해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집을 추천을 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 기호에 맞게끔 좀 추천을 잘 해드리잖아요. 끝은 와인 한 잔 합시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와인 한 잔 합시다.